가자. 위험했어 너. 자, 요번에 방학 동안에 실험해야 되는 거 다 끝내가지고 오셔야 선생님들이 어떤 피드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요번까지 다 끝내가지고 오시면 되고. 네. 자, 저번에 3번, 5페이지에 3번부터 선생님이랑 하죠. 5페이지에 3번에 부력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8번까지 풀어왔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부력에 대한 문제라서 요거 한번 해보자. 부력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이 입시에서 나오니까. 부력이 뭐야? 부력은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이거를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력은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거. 중력이 없으면 부력이 생기니? 안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 그 물체가 유체 속에서 받는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4가지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빼면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 그러면 물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얘는 바닥에 닿아야 되냐 아니면 꼭 반드시 떠야 되냐? 떠 있어야만 돼. 바닥에 닿으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에서 유체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빼면 이게 바로 부력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니까 10N인데 물속에서 재니까 7N인 것처럼 용수철이 늘어나. 그러면 이걸 빼면 부력이 얼마나 하는 거야? 3N 작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잴 때 물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전자저울이 있는 곳에 넣어. 맨 처음에 이 물체 없을 때는요. 물하고 비커의 무게가 100N이었다고 쳐봐. 근데 이 물속에 넣으니까 얘가 부력을 3만큼 받아. 알겠어? 그리고 물체의 원래 무게는 10N이야. 근데 얘가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자, 이 아이를 넣으면 이 전자저울의 눈금은 넣기 전보다 늘어날까 그대로일까? 늘어날까 그대로일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 얼마만큼 늘어날까? 10만큼 늘어날까? 7만큼 늘어날까? 3만큼 늘어날까? 아니면 다른 숫자일까? 정확하게 3만큼만 늘어나. 그래서 물체를 넣으면 정확하게 그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만큼 얘가 늘어나서요 103을 가리켜요. 됐어? 이것도 부력의 크기를 재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부력만큼 왜 늘어날까? 라고 하면 너네 기억나니?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할 때 중력은 뭐였어? 누가 누구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고. 맞아? 그럼 부력은 뭐니? 누가 누구를? 부력은 물이 누구를? 물체를 3N의 힘으로 밀고 있는 게 부력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이 물체를 3N의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어. 맞냐? 네.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뭐냐? 물체가 누구를? 물을 몇 N의 힘으로 누른대? 3N의 힘으로 누른대. 그래서 그러니 맨 처음에는 비커하고 물이 눌러서 100을 가리켰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물을 추가로 3N의 힘으로 더 눌러. 그러니까 저울은 추가로 누르는 3N만큼의 눈금이 늘어나 얼마를 가리키니? 103을 가리켜. 알겠어?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재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전자저울에 늘어난 눈금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비커에 저 물체를 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저 물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여기 원래 있었던 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넘쳐. 그래서 이 넘친 물에 부피는 정확하게 이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야. 맞아? 그리고 물체의 밀도는 로지만 물의 밀도는 로제로라고 쳐? 그럼 얘 로제로야. 그래서 네, 요만한 아이가 넘치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세 번째로 넘친 물의 무게를 재는 게 정확하게 물체가 받는 부력을 계산하는 식이랑 같다?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수 있어. 질량 계산하는 방법. 질량은 뭐야? 뭘로 계산하면 돼? 그 물체의 밀도와 됐어? 그 물체의 뭐로? 부피의 곱으로 계산한다.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밀도는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이물체의 무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mg이기 때문에 로 v g로 계산하면 돼. 됐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의 밀도에다가 그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면 되지.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물이라면 물의 무게 어떻게 재? 물의 밀도에다가 물의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이거 물의 무게지. 네. 이거 봐봐. 로제로 V 뭐니? G. 물의 무게야. 알겠어? 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넣으면요.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넘칩니다. 그랬을 때 넘친 물의 무게를 재면 맞습니까? 넘친 물의 무게를 재면 그 자체가 부력의 크기야. 물체가 받는.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넘친 물의 무게가 로제로 VG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물체의 부력 구하는 식이랑 같아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으로 우리는 질량은 로브이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물체의 무게는 로브이 G로 계산해. 그래서 그물체의 밀도에다가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면 되는데 넘친 물의 무게도 로제로 VG로 계산하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넘친 물의 부피가 물체의 부피와 같다면 넘친 물의 무게를 재면 그게 바로 물체가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력 구하는 식도 유도해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누르는 멋진 말 뭐 받아? 수압이라고 하는 압력 받아.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면적에 물체가 누르는 힘인데 일반적으로 물체는 자기의 무게만큼 누르겠지. 됐어? 근데 그 무게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무게를 로 V G로 쓰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맞지? 그 물체가 이렇게 원기둥이라면 윗면의 면적이 A고 높이가 H니까 이 물체의 부피를 다시 쓰면 얘가 로지 A, H로 이 부분을 부피로 바꿔도 돼. 맞지? 이걸 면적으로 나눠야 압력이니까 이렇게 나눠져. 맞아?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는 압력은요. 사실은 로지 H로 계산해요. 이해돼? 로지 H로 계산돼. 그러면 이 물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치면 얘는 물이 누르는 수압을 받을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물이 들어갔을 때 윗뚜껑을 누르는 수압은 윗뚜껑보다 위에 있는 물의 무게가 얘를 눌러. 됐어? 그리고 수압의 방향은요. 유체가 누르는 방향은 무조건 그 면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눌러요. 맞아? 그래서 위에 있는 요만큼의 물이 얘를 누르는 수압을 P1 요거라고 할게. 그 다음에 아래 뚜껑도 수압 받는 거 알아요? 네. 수압은 무조건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그 면과 무슨 방향? 수직한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얘가 누르는 수압이 작용한다? 신기하죠?
이게 아래 뚜껑을 누르는 수압이고요. 아래 뚜껑을 누르는 수압은 얘보다 위에 있는 이만큼의 물의 무게가 누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윗뚜껑의 압력이 크니 아래 뚜껑의 압력이 크니? 아래 뚜껑의 압력이 훨씬 더 커요. 왜? 아래 뚜껑보다 위에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수압이 작용하고요. 옆 뚜껑도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는 거 아세요? 그것도 그 면의 90도 방향으로 옆 뚜껑을 이렇게 누를 건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두 힘이 서로 뭐되니?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니까 상쇄되는 힘이라서 옆 뚜껑을 누르는 압력은 우리가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는데요. 그 압력에다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력에다가 이거 이항해서 면적을 곱하면 그 면이 받는 힘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 윗뚜껑에 누르는 힘에다가 윗뚜껑의 면적을 곱하면 실제로 윗뚜껑을 누르고 있는 물에 힘이 나와요. 그죠? 아랫뚜껑도요. 아랫뚜껑의 압력에다가 아랫뚜껑의 압력을 받는 면적을 곱하면 아랫뚜껑을 밀어 올리는 힘이 나와요. 그 중에서 면적이 같다고 치면 압력이 큰 쪽이 힘도 크겠죠. 맞아? 그러니까 아랫뚜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윗뚜껑에서 누르는 힘보다 크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합력을 받니? 위쪽 방향으로 합력을 받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부력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력의 정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력이라는 건 아랫뚜껑에서 밀어 올리는 힘에서 윗뚜껑에서 누르는 힘을 빼면 이게 부력의 정체거든요. 이 힘이라는 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냐면 로지 H로 계산하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윗뚜껑은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깊이가 얼마냐면 H1만큼 돼서 수심이 나와요. 아랫뚜껑은 수면으로부터 H2만큼의 깊이에 있어요. 자, H2에서 H1을 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물체의 높이가 나와요. 맞아? 네, 그러면 해볼게요. 요거 압력은요. 압력은 물체가 만드는 거니 물이 만드는 거니? 물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구할 때 로지 H인데 이 로는 물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의 압력에다가 물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됐죠? 아래 뚜껑까지의 수심의 깊이를 곱하셔야 P2라는 값이 나와. 맞지? 거기다가 면적 A를 곱하면 되고요. 얘도요. 로제로 G H1에 A 하시면 윗뚜껑을 누르는 압력이 나오죠. 같은 것끼리 다 묶어버리시면요. 로제로 G A는 H2 빼기 H1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 값이 물체의 높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로제로 G A H로 정리가 된다. 맞아? 그랬을 때요. 꼬매가 요게 뭐니? 부피죠. 물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 그래서 그거를 치환하시면 로제로 V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정체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정체는요. 물의 밀도에다가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정체예요. 되겠어? 근데 이제 보시면 로 Vg 뭐 구하는 식? 로 Vg 뭐 구하는 식? 무게 구하는 식.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구하고 싶으면 물체의 밀도 넣으면 되는데 물체가 아니고 물속에 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물의 밀도 넣으시면 그 자체가 부력. 맞죠? 네. 그리고 이 식 잘 보시면 이게 바로 뭐야? 물의 무게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물의 무게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물속에서 받는 부력은요, 사실은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무게를 구하는 것과 같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무게 잴 때는 로 VG로 계산하는데 부력을 잴 때는 이 로가 물의 밀도구나. 물의 밀도로만 바꾸면 됐어, 부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V는 물체의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야. 무슨 말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줄게. 물이 이렇게 있어. 그 물속에 어떤 물체를 절반만 잠기게 할 거야. 2분의 1 V. 물속에 어떤 물체를 다 잠기게 할 거야. V. 물속에 어떤 물체를 다 잠기게 하는데 조금 더 깊은 곳에 다 잠기게 할 거야. 바닥에 닿지는 않았어. 이런 얘기야. 자, 1번, 2번, 3번. 같은 물체인데요. 어떤 물체가 부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몇 번일까요?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몇 번일 때가 가장 큰 부력을 받을까요? 3번. 맞아? 2번은? 1번은? 왜 크기가 달라져?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어디 써도 받는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크기 차이는 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떠있는 물의 밀도도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물속에 뭐 한 거니? 잠긴 부피예요. 그래서 물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잠긴 부피인데 얘는 얼마만 잠겨있니? 절반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물체가 받는 부력을 재려면 로제로 2분의 1 VG 이렇게 해야 돼. 맞지? 2번은 로제로 뭐니? VG야. 3번은 로제로 VG야.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부력은 어떻다? 같다. 알겠어? 1번의 부력만 2, 3번의 부력의 절반이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력을 잴 때 밀도는 물의 밀도여야 되고요. V는 물체의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는 만큼의 부피다. 알겠어? 네. 그리고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물체의 부력을 재고요. 물체가 물속에 있는 잠겨있는 깊이는 부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물속에 잠겨있다고 치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근데 얘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정지 되어 있다면 합력 얼마? 0. 됐어? 서율 여기 봐. 자, 그랬을 때 이물체의 밀도는 로고요. 부피는 V고요. 얘는 로제로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정지되어 있다면 얘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물체의 무게가 위로 올리는 부력의 크기와 정확하게 어때야 되니? 같아야 정지. 부력이 더 크면 떠오르고 있어요. 맞죠? 중력이 더 크면 가라앉고 있어요. 이 얘기야. 알겠어? 네. 근데 지금은요, 정지되어 있다 했으니까 물체가 받는 무게와 부력의 크기가 같겠죠. 무게 어떻게 구해? 로 VG. 부력은요, 로 제로 VG. 그렇다면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G 똑같고 V 똑같으니까 밀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네, 한가운데 정지되어 있죠. 만약에요, 밀도가 물체의 밀도는 10인데 물의 밀도가 5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10인데 이거 5야. 얘가 무게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됐어요? 네, 거꾸로요. 이게 5인데 이게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이거 5, 이거 10, 이게 더 크죠? 떠요. 그럼 뜬다고 쳐. 떴을 때요, 얘가 떴을 때 요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럼 이때 얼마만큼이 물속에 들어갈까?
G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네, 물속에 정확하게 얘가 떴을 때 가라앉는 부피는요.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면 되잖아요. 전체 부피의 얼마만큼? 2분의 1만큼만 물속에 들어가. 알겠어? 근데 너네 그거 알아? 물의 밀도가 얼마야? 1이야. 얼음의 밀도는 0.9야. 그럼 얼마만큼만 물속에 들어가 있을까? 물의 밀도 1이고요. 얼음의 밀도가 0.9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을 때요. 얘의 부피가 10, 전체 부피가 10일 때 그 중에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 얼마? 9. 됐어? 네. 라고 하는 10분의 9가요. 실제 부피가 10일 때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게 9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밀도의 크기를 보면 걔가 물속에 얼마만큼 가라앉아 있을지도 예측할 수 있어. 알아듣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얼음은요, 실제로 물 위에 가라앉아 있는 게 전체 부피의 10분의 9만큼 가라앉아 있고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10분의 1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도 예측이 돼. 되겠지? 하겠지?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부력이라는 걸 처음 배워서 장황하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지금 물체의 무게를 뺀 만큼이 물속에서 받는 물체의 부력의 크기일 거다 라는 얘기와 물체를 넣었을 때 전자저울에서의 눈금의 증가량이 물체가 갖고 있는 부력의 크기도 돼. 그리고 넘친 물의 무게도 부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력은 수식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로, 제로, V, G인데 이때 로, 제로는 물체의 무게가 아니고 물체가 들어있는 유체라는 물의 밀도고요. 이 부피는요. 됐어. V 다시라고 쓸게요. 이건 물체의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잠긴 부피야. 되겠어? 물속에 잠긴 부피고. 됐어? 이렇게 해서 부력의 크기를 4가지 방법으로 여기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실험할 때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밀도가 뭐하니?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밀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지죠. 왜냐면 밀도는 꼬매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지? 그러면 물의 밀도 뭐해져? 작아져. 물의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20도의 물을 넣었을 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쳐. 됐어? 20도의 물에 넣었을 때 이렇다? 근데 이거를 60도의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의 밀도가 뭐해졌으니까? 작아졌으니까. 됐어? 네, 물체가 더 가라앉겠죠? 이런 식으로 더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라앉은 높이를 통해서 밀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물의 밀도의 변화. 맞아?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측정해봐 라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알겠냐? 네.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의 부피, 물체가 받는 부력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번에 해당되는 부력을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정리해 드렸고요. 그러면 부력은 알았으니까 5페이지에 3번 이 문제는 부력 재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부력을 이용하고요.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계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어요. 얼마의 깊이? 0.2m 깊이의 물체가 이렇게 잠겨 있다고 치자. 되겠어? 근데 이때는요. 이 물체가 위쪽으로 받는 부력의 크기가 100N이라면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면 80N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힘이 더 커요? 부력이 더 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걸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됐어? 네. 위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니까 이 새끼가 뭐합니까? 솟구쳐 올라. 그럼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뭐해지겠냐? 빨라지겠죠? 됐어? 그랬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V 만약에 예를 들어 20의 속력이 있다면 얘는 여기에 멈출까 아니면 튕겨 올라갈까? 튕겨 올라가겠죠. 됐어? 그랬을 때 얘가 튕겨 올라갈 최고 높이가 얼마야? 요거 구하는 거야. 그게 3번 문제야. 알겠어? 그럼 이제 나 궁금한 게 있어. 당연히 여기 튀어 올라갈 때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에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간은요. 여기에서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2분의 1 mv 제곱이 뭐니? mg h야. 그래서 요거 h가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물체의 속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속력이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왜 생기니? 여기는 속력이 0이었는데, 그죠? 여기서 속력이 생기는 건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일을 받아서. 일 받아서지 힘 받아서가 아니야. 됐어? 네. 그 중에서 어떤 일을 받을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어? 알짜 힘이 한 일을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요 구간에서 생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요 바로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짜 힘 어떻게 구하면 돼? 부력에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되죠. 맞죠? 네. 자, 부력에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되는데 부력에서 물체의 무게를 뺀 만큼이 알짜 힘이고요. 됐어?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가 얼마인데? 0.2. 이렇게 하면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맞아? 그쵸? 그만큼이 여기에서 물체가 갖는 무슨 에너지가 되니? 운동 에너지. 이만큼이 저 수면에서 갖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고 그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 높이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결국 보면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야. 이거는 중간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굳이 속력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관건은 요거 구하는 거네요. 됐죠? 부력 구하는 식. 로 제로 VG. 무게 구하는 식. 로 VG. 거기다가 0.2를 곱하면 물체의 중력이 한 일인데 로 mg가 뭐라 그랬어? 로 VG. 거기다 올라간 높이 h 하면 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의 몇 배? 거기 써 있잖아.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의 몇 배? 아이씨 정신 안 차려?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의 몇 배?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로제로로 안 쓰고 물체의 밀도를 로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쓰면 돼? 이 로.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요. 숫자 집어넣는 놈들은요. 한 번도 물리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물리는 숫자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문자 계산하고 나서 그걸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숫자를 넣으셔야 가장 적은 시간에 오차 없이 계산이 되거든요. 됐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로 VG에 얼마 곱하면 돼? 0.2가 뭐라고요? 로 VG에 H라고요. 머리 있잖아요. 어디다 써야 돼요? 그냥 H는 0.2예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숫자를 왜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신기하죠? 자, 빨리 보십시오. 1분 드립니다.
과정돼요. 읽을 거 철저하게 외우시면 같은 문제도 쉽게 푸는 아이들이 있고 더럽게 어렵게 푸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요. 그래서 물리는 대부분 문자 계산이 편해서 문자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숫자만 나중에 다 정리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숫자만 돼요. 알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요. 실제 부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알짜임이 한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부력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냐 점검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해하고 있냐 이거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알짜임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너지끼리의 전환을 보겠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되겠어? 그러니 이 한 문제 안에 대단히 많은 거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요거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달락달락 지식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우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보여드리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 문제였다면 이제 4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야죠. 4번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못 풀 것 같아서 아예 시도도 안 하면 잘 안 늘어납니다. 자꾸 풀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4번 문제는요. 답이 뭘까를 생각하면 절대로 늘지 않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문제 푸는 과정을 설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 P점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이때 느끼는 거, 물체가 떨어져.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게 다시 반대편으로 올라가. 그럼 뭐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전환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보면 이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보존되지 않냐를 찾아야죠. 보존된대 안 된대? 어떻게 알았어? 마찰력이 이 보존력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그러니까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뭐다?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OH에서 OR에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다가 내려와서 여기에 높이 Q점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가 뭡니까? R이에요. 그러면 P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얼마? 0. 위치 에너지 얼마? 얼마? mg 5R. 이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mg 5R이야. Q점에 와도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 mg 5R이야. 예외는 없어. 그치? 그러면 Q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여기 위치 에너지 mgR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mgR이기 때문에 안 가리켜줘도 여기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mg4R만큼의 크기가 이게 되는 거야. 됐어? 그 mg4R만큼의 크기가 2분의 1 mv 제곱 이 순간에 왔을 때 물체의 속력이 되겠지. 맞아? 맞아. 자, 근데 얘 잘 보시면
얘 뺑글 돌고 있는 무슨 운동하니? 원운동.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빠르게 하고 방향을 변화시킬 텐데 쟤는 그냥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무슨 방향으로 힘받아야 돼? 수직한 방향으로 힘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원운동을 시키는 멋진 말. 구심력이라는 힘받아. 되겠어? 오케이. 구심력 구하는 식으로 가. 됐어. 원운동을 시키는 구심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방법이요.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래서 R분의 mv 제곱입니다. 이 R은 원운동하는 물체의 반지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 돌고 있는 속력이야. 그러면 이 물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래? R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심력이 R분의 저 순간의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물체 작용하는 힘이야. 되겠지? 자, 근데 잘 봐. 우리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이만큼이라 그랬지? 2분의 1 mv 제곱이 mg 4r이면 너 머리 있잖아. mv 제곱이 얼마야? 8r이야. mg 8r. 그 mv 제곱을 여기다 넣으면 돼. 보여? 보여? 그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R분의 mg 8r의 크기야. 그래서 날라가. 됐지? 그래서 구심력이 8mg만큼의 크기가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물체의 무게의 몇 배? 8배 되는 크기가 구심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을 때요, 요 지점에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8mg만큼의 구심력을 받아. 근데 여기서 받는 힘은 하나가 아니야. 몇 개일까? 2개야. 구심력도 받지만 모두 받니? 중력도 받아. 얼마만큼? mg. 그러면 이 물체가 진짜 받는 힘은 이 둘의 합력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요, 사실은 이 방향으로 힘 받는 거야. 얼마? 루트 얼마? 65 mg. 맞아요. 이게 물체가 받는 진짜 힘입니다. 88이 64에다가 더하기 1 루트 65 mg. 천천히 다시 봐요. 1분 드려요. 거꾸로 생각하자.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다? 구심력 받는데 얘는 구심력만 받으면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인 힘밖에 없다면 방향만 바뀌지. 빠르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데 이 힘도 있지만 이 힘도 있어. 얘는 방향을 바뀌게 하는 힘이고요.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작용하는 힘이죠. 속력을 뭐하게 하니? 줄이는 힘이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뭐하고 있니? 감소해. 되겠어?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오면 속도가 느려지지. 그랬다가 얘가요, 어느 적정 수준의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는 뚝 떨어져. 탈선한다. 그러면 탈선하지 않는, 됐어? 네. 그나마 가장 작은 속력. 이걸 돌 수 있는 가장 작은 속력이 얼마일까? 그게 두 번째 문제야. 그래서 그 속력보다 작으면 얘는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 레일을 돌 수 있는 가장 작은 속력은 얼마여야 될까?
그러면 그 속력을 갖기 위해서 도대체 이 높이는 얼마로 줄여도 될까? 요 얘기예요. 됐어? 얼마만큼 높이 줄여도 돼? 그 얘기입니다. 됐어? 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 H라고 쳐. 맞지? 저게 내려오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돼가지고요. 요 지점을 우리가 X라고 하자. X점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나 이 P점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 같거든요. 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mgH야. 이렇게 바꿔도 되지. 그치?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건데 얘가 Q점이 아니고 X라는 지점에 왔다고 치자. 최고점. 그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 위치 에너지. mgER이죠. 됐어? 그래서 얘는 mgER만큼의 위치에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속력도 있어야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 됐어? 이 두 개를 합한 게 얘랑 같아야지. mgh.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갖는 이 속력이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에 뭐가 만들어져? 구심력도 만들어. 그치? 구심력이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요점에 왔다고 쳐봐. 구심력 어디로 작용하니? 이 방향. 그래서 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왔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중력? 네,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요. 하나 더 있는 거 알아? 얘가 레일에 붙어있죠. 어떤 면에 붙어있는 물체가 그 면이 누르는 힘, 보니 수직항력도 받아. 맞아. 그러니까 수직항력도 받아서 이 둘이 같은 방향이잖아. 이걸 더한 게 물체가 돌고 있는 구심력을 만들어. 되겠어? 이 두 개가 더해져서 구심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 저 점에 왔을 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을 합한 게 구심력의 크기가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구심력의 크기를 만들어줘야 돼. 네. 요걸 만들 수 있는 힘이면 돼. 그럼 최소한의 힘은? 중력은 바뀔 수 없지. 뭘 줄이면 돼? 수직항력을 점점 줄여서 수직항력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가 가장 작은 힘이야. 됐어? 네. 똥꼬가 살짝 떠지는 그 순간 아예 뜨면 떨어지고. 됐어? 네. 이게 확 하고 돌 때요. 됐어? 얘가 수직항력이 0 되는 순간이 레일을 돌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힘이래. 됐어? 네. 그럼 결국 아하 구심력의 크기가 뭐랑 같으면 되겠구나. 중력이랑 같아지면 돌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오케이? 됐어? 네. 그럼 꼬맹아 이제 머리를 돌리시면 m v 제곱이 넘겨 뭔데? mg r의 크기면 되겠다는 거야. 그치? mv 제곱이 됐죠? mg r의 크기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mg r. 그럼 더해봐. 얼마 나오냐? 2분의 여기 2r 여기 2분의 1r 얼마? 2분의 5 mg r이 되면 돼. 역학적 에너지 크기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mg h여야 되니까 h의 크기가 얼마면 돼? 2분의 5r이면 돼요. 진짜 쉽지 않아요. 천천히 다시 봐.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최고점에서 물체의 중력이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 수직 안 들려. 일본에서 수직항력 안 썼는데
네, 1번에서는 수직 항력을 안 썼죠. 1번에서는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물체가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1번에서는 물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구심력을 받고 이게 중력이 되죠. 아니 사실은 이 구심력이 여기 레일을 얘가 똑바로 눌렀을 때 생기는 수직 항력이 구심력이구나.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중력하고 수직 항력이거든요. 얘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했죠. 수직 항력은 얘가 그래서 돌면서 누르는 만큼 생긴 얘가 수직 항력이에요. 다시 이게 구심력을 만듭니다. 수직 항력이 여기 1번에서는 곧 수직 항력이 구심력이었던 거예요? 네. 아. 네. 구심력에 최소화하는 중력만 작용하세요. 수직 항력 없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내 손바닥 때문에 생긴 거야. 몰라요. 자, 3번, 4번 했어요. 문제마다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아는 문제 100개 풀지 말고요. 고민하는 문제 한두 개 푸시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돼요. 자, 넘어오시면 5번부터요. 5번은 여러분들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열의 출입입니다. 자,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 그랬어? 열량. 물속에서 이동한 열의 양인 열량을 구할 때 방법 Q는 시암타. 그래서 네 라고 해서 유체 속에서 이동한 열의 양은 시암탁으로 계산하면 되죠.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 열의 양 이걸로 구하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더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A, B를 접촉. 여기는 80도의 뜨거운 온도, 여기는 20도의 차가운 온도기 때문에 열은 A에서 B로 이렇게 갈 거야. 맞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의 온도가 몇 도이겠니? 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볼만 하거든요. 저 가운데 온도는 몇 도일까? 그랬을 때 우리 가장 단순하게 할 거니까 두 개 양쪽의 길이는 똑같다고 치자. 이 안에 면적도 다 고른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 이 면적을 A라고 치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 물질, 고체 물질을 접촉하면요. 똑같아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이 갑니다. 그때 꼬맹아. A가 준 열이 많을까? B가 받은 열이 많을까?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준 열과 B가 받은 열의 크기가 항상 같은 양으로 이동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동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동량을 결정하는 건 A가 만약에 열을 천천히 이동시킨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작아요. 그죠? 근데 A가 열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다면 이동한 열의 양이 크겠죠? 그러면 이 온도는 훨씬 더 높겠죠? 많은 열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고체에서 열을 몇 프로 전달하는 능력을 뭐라 그러지 아세요?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을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해줘? 그게 물체가 갖는 열 전도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K라고 쓰는데 이게 고체 물질에서의 열 전도율을 숫자로 표현한 값이야. 이걸로 표현할게. 그랬을 때요. A하고 B는 금속이 다르니까 열 전도율이 다를 거야. 그치? B의 열 전도율에 비해서 A의 열 전도율이 2배 크다고 치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자, 그랬을 때요. 10초 동안에 A가 준 열 또는 B가 받은 열이 얼마야? 이런 거 구하고 싶어. 됐어? 10초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야? 나 그거 구하고 싶다고. 그럼 고체에서의 이동한 열의 양의 열량을 이렇게 구하나? 아니래요. 됐어? 고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은요. 실제로요. 생각해봐. 이 길이가 길 때 열이 많이 가겠냐? 짧을수록 많이 이동하겠냐? 짧아야 빨리 가지. 됐어? 그러니까 물체가 됐어? 네, 열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는 짧을수록 열을 많이 줄 수 있어. 맞아. 네.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뭐 할수록? 클수록 열을 많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이 이동하는 이 통로가 넓어야 되겠니? 좁아야 되겠니? 넓어야 한꺼번에 많이 주겠죠. 면적 넓어야 됩니다. 또 열의 이동량이요. 우리 액체에서도 열 같은 시간 동안에 언제는 열이 많은데 어떨 때는 열이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네.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거? 두 물체의 뭐였습니까? 온도차. 온도차가 커야 같은 시간 동안에 빨리 열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물체의 앞과 뒤의 온도 차이. 맞죠? A라는 물체의 가장 뜨거운 부분과 가장 차가운 부분 두 군데의 온도 차이. 그리고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 1초 동안이냐, 10초 동안이냐, 1시간 동안이냐.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이동해.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고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은 저런 방법으로 구해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동안에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액체가 아닌 이렇게 고체 물질에서도 열이 이동할 텐데 고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열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는 짧을수록 전도율은 클수록 열이 지나가는 면적은 넓을수록 온도 차이 클수록 접촉 시간 클수록. 그래서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고체에서의 총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 이만큼 A가 열을 주면 당연히 받은 B의 열도 같아. 이런 얘기야. 그치?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요. A가 준 열의 양은요. L분의 A의 열 전도율이 2K라고 보고 2K A 온도 차이가 80 마이너스 가운데 온도 T 접촉된 시간은 T초 이런 느낌이야. 그치? B도요. 요 길이 똑같으니까 L분의 얘는 열 전도율이 A에 비해서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K A T 마이너스 20 B의 뜨거운 온도와 찬 온도의 차이.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접촉 시간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길이 똑같네. 면적 같네. 접촉 시간 같네. 됐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K도 똑같으니까 의미 없어요. 여기 계산하시면 160-2T가 T-20이죠. 그러면 3T는 180이니까 T가 얼마? 60.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요? 저 가운데 접점의 온도도 보일 수 있어요. 60도가 되겠구나. 괜찮아? 신기하죠?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이 저 정도 일어나. 그치?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 5번 문제를 보면 물 위에 얼음이 생겼어. 물은 항상 위부터 오는 거 알죠? 왜? 0도의 물의 밀도가 3도의 물의 밀도보다 뭐하니까? 0도의 물의 온도 밀도가 작으니까 0도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얘가 얼어서 뭐가 된다고? 얼음이 되고 여기는 아직 4도의 따뜻한 물이 있고 그런 느낌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얼음이 생겼는데 밖에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물 밖의 온도가 몇 도래요? 영하 15도고요. 물 속의 온도는요? 0도라죠. 그렇죠? 밖의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영하 15도, 얘는 0도니까 둘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15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막 빠져나가야 돼. 열이 많이 빠져나가면 여기가 돼서 차가워지니까 얼음이 점점 뭐해? 생겨.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작으면 얼음이 녹아버려. 그치? 응.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많으면 얼음은 더 성장해. 되겠니? 그래서 얼음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겠지. 맞아?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많으면요, 얼음은 점점 커져. 이 두께가 더 생겨요. 한 시간에 몇 cm 더 생길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얘는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그죠? 그럼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있는데 그럼 계속 열을 잃기만 하나? 아니요, 여기서부터 열이 나와요. 어떨 때 나올까요? 물이 얼음으로 얼면 응고열 방출. 됐어. 네. 그러니까 얼음이 얼 때 그래서 뜨거운 열이 나와. 그래서 얼음이 얼 때 나오는 응고열이 100인데 그래서 밖으로 얘가 빠져나가는 열이 150이라고 쳐봐. 그럼 빠져나가는 열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얼음이 온다고요. 맞아? 그래서 50만큼의 열의 결손이 일어나니까 50만큼의 얼음이 생겨. 뭐 이런 뜻이야. 해볼게. 되겠죠? 그럼 어맹아, 얼음이 얼 때 열을 뭐라 그래? 거짓말? 응고열. 응고열과 똑같은 거. 융해열. 거기 찾아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80 칼로리 퍼 그램.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1g의 얼음을 얼릴 때 80만큼의 열을 뭐 한다고? 방출한다고. 이 뜻이야. 맞아? 그러면 2g의 얼음을 얼리면 160. 3g만큼 얼리면 100. 얼마니? 240. 그러니 얼음이 총 얼 때 방출한 열의 양은요, 융의 열에다가 얼음의 질량을 곱하면 총 방출되는 열량이 나와. 맞아? 네. 2g이면 2배만큼, 3g이면 3배만큼, ng이면 n배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의 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래서? 잠열. 그 잠열은 무조건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출입한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1g이 아니고 2g이면 무조건 2배 하셔야 됩니다. ng이면 n배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얼음이 얼 때요, 열을 80n만큼 방출해. 됐어? 그 80n만큼 방출해서요, 얘가 그 열만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열 평형이 돼. 알겠니? 네. 그럼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열도 계산해볼게. 그걸 아까 우리가 했던 그 Q, 그걸로 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열인데 이게 두께 얼마였냐? 얼마? 10cm. 자, 거기에서요, 열 전도율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열 전도율 아까 우리가 K라고 썼었는데 얘는 실명이 나왔어요. 0.004 칼로리 퍼 센티미터 초 도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단위로 계산해요. 입니다. 단위를 쟤한테 맞추셔야 돼요. 되겠죠? 네. 그러니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L, K, A, T-T1의 T라 그랬죠? 네. 맞아. 이때 이동한 거리의 단위 다 뭘로 맞춰라? 센티미터로 맞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의 두께가 10cm니까 열이 이동해야 되는 길이가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19네. 그 다음에 이 얼음의 열 전도율은 지금 K값 주셨으니까 0.004 곱하기 면적은 여기에 있는 요 넓이일 텐데 안 줬으니까 그냥 A. 알겠어요? 넓이 안 줬어요. A.
그리고 온도 차이는요.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 빼시면 되겠죠. 몇 도? 15도. 15도씨 보이세요? 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1시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초로 써요. 3600초. 이런 얘기예요. 이게 1시간 동안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고 그 빠져나가는 열을 무조건 얼음이 얼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이거 질량은 뭘로 쓸까? 여기 질량이 없잖아. 계산이 안 되잖아. 질량 어떻게 해서 구하냐? 아까 했지? 로브이. 로브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물의 밀도가 얼마래? 얼음의 밀도가 얼마래요? 0.9. 됐죠? 근데 부피는요? 면적 곱하기 두께.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면적 똑같이 A. 요거 생기는 높이가 X. 그래서 이게 얼음이 얼면서 생기는 열.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 되겠어? 네. X가 나오지 않을까? 의미 없는 숫자들을 빨리빨리 지우시는 게 좋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고 얼마? 0.3. 네, 1시간에 0.3cm씩 얼음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신기하죠? 1시간에 얼음이 0.3cm 두꺼워질 때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열을 이게 얼면서 만들어낸대요. 이제 얼음이 생기는 두께도 계산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그래서 열 파트에서 최고로 어렵다는 문제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최고로 어려운 거고요. 이제 열 했으니까 여기 전기 가는데요. 전기회로 자기력, 전자기회도. 그래서 네, 그게 6번하고 7번이고요. 8번은 파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에 역학부터 시작해서 전기 파동까지가 다 들어있어 쭉 계속 반복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요. 6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넣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 설명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셨어야 돼요. 자, 실제로요. 올해는요.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랬어요.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물질 속에 있는 뭐를 이동시키면 되냐면 전자를 이동시키죠. 그죠? 자, A라고 하는 물질은 양성자와 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중성이었을 텐데 전자를 뜯어서 다른 물질한테 주면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맞죠? 그걸 멋진 말로 플러스 전하라고 해요. 전자를 받은 B라는 물체는 전자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물질 사이에 전자를 한쪽에서 뜯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됐어? 우리는 두 물질의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반드시 어떻게 한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야? 이동시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지 이걸 양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병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 전자 여기다가 뜯어서 넣는 순간 이 전자 뜯어서 여기다 넣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만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전자를 뜯어서 한 방향 여기다 줬어.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이 전자를 여기다가 전지시킬 거야? 아니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할 거야? 두 개 다 가능하죠. 전자를 뜯어서 그 자리에 전자를 정지시켜놔도 전기를 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동한 후에 정지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정지된 전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정전기라고 한 거였어요. 맞아요. 전자를 이동시켜서 그 지점에 정지시켜놓고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정전기라고 하는데,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뭐야? 비비면 저 현상이 나타나요. 마찰 전기예요. 그래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는 마찰 전기가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를 띈 입자를 근처에 갖다 대는 거죠. 뭡니까? 정전기 유도.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전기고요.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여기에 정지시킬 게 아니고 그 방향 전자가 계속 가게끔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게 전류입니다. 그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걸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한 방향 원으로 가야 되죠.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전기 회로.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가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그걸 간단히 기호로 나타낸 걸 기호 도자 써서 회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쪽 방향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자를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빼고빼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자는 자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른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회로도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뭘 나타내는 기호야? 전지죠. 그 중에서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서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흐르다가 전자가 흐르는 길,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전선이에요. 전선을 타고 갑니다. 전선을 타고 쭉 가다가 뭘 만나면 저항이 뭔지 아세요? 전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형광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따위 것들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꼬마 정보에 도착하면 전자는요, 건전지에서 뭐가 좋았게요? 뭐가 좋았게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새끼 10V예요. 이거 사실 뭔지 아세요? 10줄이에요. 이 뜻이에요. 볼트가 줄이에요. 전기 에너지, 멋진 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입니다. 이걸 우리가 초딩과 중딩 때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전압은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건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새끼가 꼬마 정보야. 그러면 꼬마 정보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비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 에너지 다 쓰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주고, 전자는 에너지 다 써서 에너지가 앵꼬 났어요. 그래서 갈 때는 10V의 에너지 가지고 왔다가 꼬마 정보한테 10V 주고요. 몇 볼트로 들어와요? 0V.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또 가서 또 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건전지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저수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자들한테 주는 거고, 전자는 그거 가져다가 연락해서 전기 제품한테 줘서 에너지 전환시키고 다시 와서 그거 받아가는. 그래서 전자는 쿠팡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쿠팡은 에너지를, 아니 쿠팡이 아니라 전자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만, 그래서 매개체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줘서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다시 에너지 받으러 0V인 상태로 들어와서 다시 충전. 그래서 다시 에너지 갖다 주고 다시 들어오. 이거 반복. 이게 회로도. 되겠어? 그래서 회로도에서도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압이라고 했던 거 사실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가서 회로도에 있는 전기 제품한테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다시 에너지 가지러 오는 일을 무한 반복하게끔 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괜찮아? 이해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회로도에서 에너지를 가져다가 써요. 그러면 회로도에서 실제로 전자가 전기 제품한테 준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비트로 계산해요. 비트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V인데 이 새끼 저항이 5ohm이라고 치자. 됐어?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를까요? 보이는 IR 이거 10, 이거 5, 2암페어 흐르네. 알겠어? 네, 쿠팡 아저씨 2명 나와요. 이 뜻이야. 2암페어. 그래서 2암페어가 전자가 2개가 나가. 에너지 얼마씩 가지고? 네, 각각이 10V씩 에너지 충전해서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꼬마 정부에 10V 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거만큼 불 켜고 들어와서 또 가져다가 이거. 그래서 반복 이거예요. 그러면 총 사용한 에너지는요 10V의 전압을 두 사람이 가지고 가서 몇 초 동안? 10초 동안 불 켰어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순간 10초 동안에 저 꼬마 정부가 사용한 총 에너지가 얼마?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썼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00줄만큼 빛 에너지 만들었네? 그 뜻이야. 됐지? 네, 그러면 A라는 꼬마 정부는요 10초 동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서 꼬마 정부에 빛 나오게 했어요. 근데 B라는 꼬마 정부는요 100이랑 20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똑같이 썼는데 얘는 어떠냐면 100V 2A 1초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1초 동안 밝힌 빛에 그래서 밝기가 200. 얘는 10초 동안 밝은 빛을 총 더하면 200. 그러면 딱 한순간 어떤 꼬마 정보가 더 밝니? B가 몇 배 밝니? 10배 밝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6단원에 뭐 나오냐면 A라는 꼬마 정보와 B라는 꼬마 정보 중에서 누가 더 밝습니까? 라는 꼬마 정보의 전등의 밝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밝기를 우리가 비교할 때 총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의미 없죠. 똑같이 200, 200이라도 얘가 더 밝죠. 그럼 뭘 보면 돼?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얘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냐? 얘 20이. 얘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니? 200. 그래서 이쪽이 10배 더 밝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 계산하는데요. 꼬마 정보의 밝기를 비교할 때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비교하는 게 맞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럴까요? 전력. 그래서 전력이라고 해요.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서요.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VI로만 계산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20V에 1A라면 얘는 전력이 20. 단위가 뭐게요? 와트. 그래서 어떤 놈은요 200V 1A라면 얘는 얼마?
200와트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라고 하는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서 그러면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시간만 곱하면 되는데, 그치? 시간을 곱할 때요, 여기다 초 곱해. 그러면 뭐 나오는 거야? 전기 에너지야. 단위가 뭐야? 줄.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한 달은 몇 초야? 많아요. 저 많죠. 그게 답입니다. 많아요. 그죠?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초 단위로 계산하고 쓸데없는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 계산을 해요. 한 달 동안 너희 집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서 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초 단위로 계산하려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전기세 계산할 때는 초가 아니고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됐어? 네. 그래서 둘 다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면 단위가 줄인 전기 에너지가 실제로 나오는 거고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거를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량으로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됩니다. 됐어? 네. 그러면 실제로 전기 제품을 팔 때 얘는 전기 얼마 먹어? 그리고 몇 볼트에 꼽아야 돼? 라고 하는 규격을 모든 전기 제품에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전기 제품에 100V, 200W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기 제품은 100V 용이야. 그러니까 100V에만 꼽아, 200V에 꼽지 마 라고 하는 그 전기 제품의 전격 전압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렇게 100V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몇 볼트로 써져 있는 거 사야 돼요? 220V. 그죠? 그리고 얘는요. 몇 볼트에 꼽으면 얘는 1초에 200J의 전기 에너지 먹어. 그런 뜻이야. 그래서 1초 동안 200J의 전기 에너지 먹어. 그러니까 너는 1초에 200J씩 돈 내야 돼. 이런 뜻이야. 그쵸? 이 숫자가 클수록 전기세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 전력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전격 전압부고요. 소비 전력을 반드시 표현해 놔야 소비자들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저것만으로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와트는 뭐라고요? 불러. VI. 얘 200와트래. 근데 100V 용이래. 몇 암페어 흘러? 2암페어. 아, 얘 2암페어 흐르는구나. 이거 계산할 수 있고요. 또 V는 IR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00V고 2암페어에 몇 옴? 50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100V에 꼽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200V에 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되겠어? 그럼 200V에 꼽으면 몇 와트겠니? 찍어? 얼마? 400, 800이야. 800이라고요. 왜일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100V에 꼽지 않고 200V에 꼽았을 때 전압을 바꿀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항은 변하지 않고 얘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네. 저항은요, 그 물질을 만들 때 도선의 길이와 굵기, 재료 이걸로 결정되는 값이에요. 됐어요? 네, 이미 네가 저항을 만들 때, 전기 제품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도선의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저항은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전압을 바꾼다고 해서 저항이 바뀌진 않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V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 50이면 200V에 연결해도 얘는 저항이 50이어야 돼. 그럼 전류가 얼마야? 4배죠. 되겠어? 그래서 전압을 바꾸면 전류가 바뀌는 거지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니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은요. 전압이 100V가 아니고 200V로 2배 커졌잖아요. 그러면 전류도 몇 배 커져요? 2배 커지죠. 4A로.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800W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꼬맹아 봐봐. 전압을 처음에 비해서 2배 크게 해서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 맞아? 네. 만약에 얘가 200V가 아니고 300V로 꼽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비해서 전압이 몇 배 커져? 3배 커져. 그럼 전력은 몇 배 커지겠냐? 3의 제곱. 알겠어? 네, 그래서 9배 커져. 신기. 그죠? 이런 계산이야. 왜? 전압이 커진 만큼 전류도 커지니까. 제곱만큼 커진다.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이 모여야 되는지, 회로도에서 전압을 바꿀 때 변하는 건 뭔지 이것도 기억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회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항인 거 아세요? 저항이요. 각각의 회로도에서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몇 개 있어? 2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항이 3옴이고 두 번째 저항이 6옴이고 18V야. 그러면 이 회로도에서 저 저항이 뭔가를 1대2로 나눠줘. 뭘 나눌까? 전압을 나누죠. 직렬일 때 전류는 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18V를 1대2로 나눠. 몇 볼트가 되겠니? 여기가 6V, 여기가 몇 볼트? 12V야. 됐어? V는 IR. 여기 전류 얼마니? 2A. 여기 전류 얼마니? 2A. 전류로 같아. 알겠어? 이거야. 회로도에서 저항은요, 뭔가를 배분합니다. 그 중에서요,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전압을 배분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저항 2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애와 똑같이요. 얘 R1이 3옴이고요. R2가 6옴이고요. 여기가 18V라고 해봐. 그러면 얘도요. 저항비가 1대2니까 뭔가를 1대2로 나누겠죠. 여기서는 뭘 나눕니까? 병렬에서는 전류를 나눕니다. 병렬 회로도는 전류를 나눠요. 왜? 전압은요. 병렬선은 얘랑 전압이 어땠나 했어요? 같아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18V여야 되고요. 여기도 몇 볼트여야 돼? 18V. 직렬 회로는 전류가 같아야 되고요. 병렬 회로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나누지 않아요. 병렬 회로에서 뭘 나눕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류를 나눠요. 됐어? 근데 너네 기억나?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야? 전류와 저항 반비례. 그럼 저항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럼 전류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나눠요. 되겠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전류 구해봐. 얼마? 얼마? 6A. 여기 전류 구해봐. 몇 A? 3A죠. 2대1로 나눈 게 맞아요.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로도에서 저항은요,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 비율과 같은 비율로 전압을 나눕니다.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비와 반비례하게 전류를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몇 대 몇으로 연결하느냐가 그래서 뭔가의 변화의 기준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 있는 얘가 꼬마 정보야. A, B, C, D. 어떤 꼬마 정보가 제일 밝을까? 똑같은 전압의 연결, 같은 저항으로 되어 있어. 어떤 꼬마 정보가 제일 밝을까? 순서대로 해라.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이자 면접에서 그래서 꼬마 정보의 밝기를 비교하려면 뭐 계산하면 된다 해서? 전력 어떻게 구해? VI로 계산하시면 꼬마 정보의 밝기인 전력이 나와요.
얼마니? 6V 2A 보이니? 그래서 A는 6V 2A이기 때문에 얘는 12W만큼 밝아. 이 뜻이야. B는요? B는요? 얼마? 12V 2A죠. 얘는 직렬배로니까 전류가 같아요. 그렇죠? 전압을 3옴과 6옴이라서 저항 비율만큼이 전압 비율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24W만큼 밝아요. 이런 뜻이야. C는요? C는요? 18V 6A야. D는 18V 3A라서 얘 54W, 얘 108W야. 맞아? 누가 제일 밝아? C가 제일 밝아. 근데 C가 왜 밝을까? 이거 보시면 얘는 직렬회로야. 얘는 정렬회로야. 맞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밝다고요? C,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 다음 A죠. 같은 저항이고 같은 전압을 걸렸을 때요, 무조건 병렬회로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밝아? 일단은 병렬회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병렬회로가 무조건 밝습니다. 그 병렬회로 중에서 누가 밝니? 라고 하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병렬회로에서는 뭐가 같다고요? 뭐가 같아? 전압이 같죠. 그럼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뭔데? 전류인데 전류는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크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기 때문에 아, 저항이 작은 얘가 크겠구나, 밝겠구나. 알겠습니까? 이게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병렬회로가 일단은 받고요. 그 중에서 저항이 작은 새끼가 밝아요.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직렬회로가 무조건 어둡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나마 밝은 거 누굽니까? 직렬회로에서 그나마 밝은 얘는요. 그래서 직렬회로는 어쨌든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커야 밝아? 전압이 커야 밝죠. 근데 전압은 어떤 애가 커?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크죠. 네. 그래서 직렬회로에서는 저항이 클수록 밝아요. 병렬회로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밝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더 밝아, 누가 더 어두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밝기 비교할 수도 있고 계산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니까 6번 문제 볼게요. 자, 저항이 같은, 그랬으니까 거기 꼬매정고 4개의 저항을 R 이렇게 줘. 저항이 같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다 연 상태와 하나씩 닫아가면서 꼬마전구 4개의 밝기 변화를 볼 거거든요. 됐죠? 그랬을 때 스위치 S1을 닫을 때 전구의 밝기는 닫지 않았을 때보다 어떠니?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이제 막 변화시킬 거라서 이건 이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도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3줄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꼬마전구 A와 B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C라는 꼬마전구 있고 스위치도 있고, 여기는 스위치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꼬마전구 하나가 더 있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입니다. 알겠어? 이때요. 얘 꼬마전구 A, B, C, D 요래. 맞아. 자, 그랬을 때 요거 스위치 다 열면 불은 누구 켜지니? A와 B와 D만 켜지지. C는 안 켜져. 됐어?
그래서 스위치 다 열었을 때 A와 B와 C와 D 중에 C는 안 켜지고 나머지 켜진다? 누가 밝을까? 이 얘기야. 스위치를 다 열어놓으면요 실제로 A, B, D가 무슨 연결이니? 직렬 연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A, B, D 맞아? 근데 이 새끼들 저항이 다 뭐하다고? 같다고. 직렬 회로에서는 꼬맹아 뭐의 세기가 똑같아?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류도 똑같아. 그지? 네. 그리고 저항이 뭘 나눠주는데? 전압. 전압을 나눠주는데 저항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이니까 전압도 1대 1대 1 다 똑같네. V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총 몇 V라고 보면 돼? 3V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얘 밝기가 얼마야? VI. 아니야? 네. 얘도 밝기 얼마? VI. 이것도 밝기 얼마? VI. 이 밝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 VI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안 켜졌구나. 그래서 난 전체 전압을 3V로 보면 되겠구나. 어떻게든 숫자를 작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첫 번째 밝기가 저 정도다. 그래서 골 때리는 거 하죠. 스위치 다 닫으면 그거 먼저 하자. 스위치 다 닫으면 이거 스위치를 다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요 무조건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하고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가려고 한다. 이게 전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갔어. 됐어? 네, 여기서 갈라줘야죠. 어디로 갈까요? 예, 이 줄로만 갑니다. 왜? 여긴 저항이 없고요.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굳이 저항이 있는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맨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는 다 그쪽으로 쏠려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D한테만 가죠. 그럼 꼬마 정보 어디에 붙이니? D만 켜. A, B, C는 꺼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S1, S2 다 닫으면 A도 꺼져, B도 꺼져, C도 꺼져, D만 켜져. 이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여기 3V래며. 그럼 이것도 다 먹으면 되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3V이고요. 됐죠? 여기에 흐르는 전략 저항은 아까보다 몇 분의 1을 줄까? 아까는 3개 다 켰으니까 총 합성 저항 얼마였어? 3R이었지. 맞아? 네. 네. 그 3R2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어? I. 요거 곱해서 얼마라고? 이걸 3V로 넣은 거잖아. 네. 맞지? 근데 지금은 스위치 두 개를 다 닫으니까 저항이 얼마가 됐어? 그냥 R. 저항이 3분의 1을 줄어내. 전류는 몇 배 커져야 돼? 3배. 그래서 얘가 3I야. 됐어? 그래서 3분기 다 쓰는 거야. 이런 느낌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뒤에 꼬마 정보의 밝기는요. VI를 계산한 거니까 얼마만큼? 9 VI만큼이라서 9배가 밝죠. 처음보다.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스위치를 다 열면 합성 저항의 크기가요. 스위치를 다 열었을 때 이 합성 저항이 전체 회로도가 합성 저항이 3R인데. 그래서 네. 그때 흐르는 전체 전류가 I고요. 이때 전압을 3V라고 우리가 치환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위치를 다 닫으면 이 회로의 저항은 R밖에 안 돼요. 전압은 똑같더라. 그러면 저항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체 전류가 몇 배 커져야 돼? 3배. 3R만큼 커져. 됐어. 그러니까 얘의 밝기는 이렇게 곱해서 9VI만큼 밝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다 닫으면 A, B는 꺼지고요. D만 켜지는데 D의 밝기가 무려 9배나 밝아져요. 뭐 이런 얘기야. 근데 보면 이제 S1만 닫아봐야지. 한 개만 닫아봐야지. 그치? 한 개만 닫을 거니까 이 줄은 열릴 거니까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닫은 거니까 요 모습이야.
됐어? 그래서 SO만 닫으면요 병렬 두 선에 이렇게 있는 이 회로 되는 말이야. 예쁘게. 그치? 이 모습이야. 이해돼? 응? 그러면 여기가 3V였고요. 자, 이거 저항 R 이 줄 몇 알? 2R에다가 R 합성 저항 얼마? 3분의 2R. 됐어. 3분의 2R. 요거 3분의 2R 그 다음에 얘 R 더하면 3분의 5R. 그죠? 그래서 스위치 하나만 닫으면 합성 저항이 3분의 5R이고요. 그죠? 얘는 3V여야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겠습니까? I는 R분의 V 얼마? 5분의 9. 네, I가 되겠죠. 그럼 5분의 9I를요 항상 둘 때는요 꼬맹아 너무 진실하게 플러스 쪽으로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조건 전류가 갈 때는 직렬배로 먼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9I고요. 응? 이거 저항 R이니까 여기서 쓰는 전압이 얼마야? 얼마야? 5분의 9 I R만큼의 전압을 쓰겠죠. 여기 얼마일까? 아까는 이렇게 곱해서 3IR을 뭐로 치환했어? 3V. 그러니까 이게 V로 바뀌면 되니까 5분의 9V의 전압을 썼어요. 이런 거야. 맞지? 그러면 3V 중에서 5분의 9를 썼으니까 얼마 남아? 5분의 얼마 남아? 6 남죠. 그러면 나머지를 여기에 5분의 6이 걸려 있으니까 이 줄도 5분의 6. 맞아? 요 줄도 5분의 6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혼자 있으니까 5분의 6V 다 쓰죠? 얘는 둘의 저항이 1대1이니까 1대1로 나눠 쓰죠? 그러니까 얘 혼자 쓴 게 5분의 3V 5분의 3V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니? 전류는 R분의 V 맞아? 얼마? 얼마냐? 5분의 3I 맞아? 응? R분의 V 얘 얼마? R분의 V 맞지? 5분의 3I 맞아? 여기서는 5분의 6I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밝기는요? 이렇게 곱하면 밝기 자 곱해보자. 얘는 곱하면 얼마니? 25분의 10 8 얘도 25분의 18 얘는요 25분의 9 맞아? 얘는요 25분의 81이 밝기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C가 662 36 그럼 봐봐. 첫 번째 스위치 다 열었을 때 첫 번째 밝기가 1이야 안 켜져 1이야. 근데 얘는 25분의 18이야. 밝아졌어 어두워졌어? 어두워져 얘는 켜져. 안 켜졌었다가 처음에 그지? 켜져. 그리고 얘 밝기는 더 밝아졌어. 맞아? 이런 얘기죠. 이런 느낌이야.
아까 뒤에 뭐가 없어? 아까 그 S1과 S2가 닫혀 있을 때 그 A, B, C는 다 안 켜지고 D만 켜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항이 없어가지고 전류가 다 이쪽으로 간 건데 그러면 S1만 닫을 경우에는 A, B 위쪽은 A, B에 두 개 저항이 있고 C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류가 C쪽으로 다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차이가 나야 한쪽으로 쏠리는데요. 아까 도선만 있을 때는 거긴 저항이 0인 상태라고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항이 1이든 2든 있는데 여기 0이잖아요. 그래서 도선만 있으면 극단적인 저항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흐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요. 이쪽의 저항은 ER이고 이쪽의 저항은 R이라서 그래서 내 둘 다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요. 저항의 비율과 반비례하게 전류가 나눠서 옮겨져요. 그래서 이쪽에는 I, 이쪽에는 EI만큼으로 나눠가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쏠려가진 않습니다. 둘 다 저항이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이해됐어? 네. 나 그 다음 거 해. 자, 그러면 이제 회로도에 대해서도 쭉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 1부터 테마 5까지를 선생님이 이제 특강 교재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테마 1의 순서와 테마 2, 3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회로, 열,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서 첫 번째 테마 1은 자세히 설명하지만 나머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했던 거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쭉 지나갈 거라 첫 번째 테마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7번은요. 오메가 자기장에 있는 공간에 도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장이 있는 곳에 얘가 이렇게 도선이 지나갈 건데요. 처음에는 도선이 여기에 이제 꽉 차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도선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5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서 지나갈 때 여기 있어도 5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선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3으로 줄었어요. 자기장이 뭐였어요? 변하죠.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만큼 그래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걸 뭐라 그러니? 전자기. 그래서 도선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변하면 그 세기만큼 무조건 유도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쉽게요. 이렇게 도선을 도체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석을 뭐하니? 넣었다가 뺐다가 하죠. 그러면 이 도체통 속에 얘가 들어오면 N극이 세졌다가 그래서 나가면 N극이 뭐해지니? 약해져.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 자기장의 세기가 5였다가 빠져나가면 3 다시 들어오면 5 빠져나가면 3 이렇게 해요. 5, 3, 5, 3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어.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만큼 여기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요?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것 때문에 꼬마 전구에 뭐가 켜지니? 불이 켜져.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 전류를 만들어냈네. 그걸 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발전소야. 그래서 발전소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그걸로 뭘 만들어? 전기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야. 이게 발전소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자기장을 B라고 쓰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전류 흐른다. 됐어? 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에서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무조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돼. 됐어? 그중 자석을 실제로 넣었다 뺐다 해도 되고요. 얘처럼 자석은 가만 놔두고 도체통을 움직여서 그 통 속에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해도 돼요. 이것도 전자기 유도예요. 됐어? 그러면 왜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 흘러? 라고 하면요. 실제로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기장. 그치?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렇게 A라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자기장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영구자석도 놓는다? 그러면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지만 여기 있는 자석도 뭘 만드니?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힘이 생겨. 그래서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그러면 그걸 합성하면 실제 이 공간에 작용한 진짜 힘이 나오지. 그 진짜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자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자석을 놓으면 이때 여기에 진짜 힘인 자기력이 생겨서 그 자기력으로 누가 움직인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였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찾았지. 기억나?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그러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걸 합성한 흰 방향. 그래서 그 흰 방향으로 도선이 밀려. 됐어? 이거잖아. 그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을 때요. 그래서 네. 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 만들어져? 이거 힘 만들고. 힘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전류.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 힘을 만들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것 때문에 전류가 생기고 그래서 그 전류와 자기장이 합세해서 뭘 만들어? 힘 만들어. 이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힘은 어떻게 계산해? F는 힘센 B라조씨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네, 제가 만드는 힘은요 힘센 B라조씨로 계산해. 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세기가 5 단위가 뭔지 알아요? 테슬라. 자기장 단위 아저씨가 테슬라예요. 5 테슬라. 그래서 자기장 세기 단위가 테슬라입니다. 5 테슬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 도선의 길이가요. 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 그랬을 때 저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10N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힘센 이 아저씨 이렇게 외워요. 자, 근데 이 힘은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 거 아세요?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석을 늘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힘만 들어요. 10N만큼. 됐어? 나가려 그러면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10N. 맞아? 그러면 이 도선이 내려가면 못 내려가게 위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만든다고요. 알겠어? 무조건 힘은요. 됐어? 네,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자석이 움직이면 자석이 못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고요. 도선이 움직이면 도선이 못 움직이게. 됐어? 변하지 마! 그대로 있어!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못 움직이게 막는 방법, 방향으로 힘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생기는 힘은요. 됐죠? 반드시 자기장과 전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없으면 전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흐르면서 힘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똑같이 5테슬라고 2A인데요. 힘이 10일 수도 있지만 힘이 5일 수도 있다.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90도로 벌린 거야.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요, 자기장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일 때 똑같이 이 새끼가 5테슬라이고요, 얘가 2암페어여도 이게 90도일 때 가장 큰 힘을 만들어요. 근데 90도가 아니고 전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게 30도야 뭐 이런 느낌이야. 이 각도가 작아지면 힘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으면 힘이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요, 우리가 전동기 봤을 때 실제로 전동기는 여기에 N극 있어, S극 있어. 너네가 봤던 전동기가 이렇게 생겼었던 거 기억나니? 네. 이때 전류가 얘가 이렇게 흐르면 얘는 자기장과 전류 방향의 또 90도 힘을 제일 세게 만들어, 그치?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90도 제일 센 힘을 만들지? 네. 맞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없어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0도야. 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여기는 힘을 안 따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힘은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제일 센 힘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벌리는 거야. 90도 되게. 이게 0도나 180도 되면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힘이 안 생기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도선이 움직여도 그 도선이 못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 거야. 그걸 자기력이라고 해. 근데 얘는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얘가 떨어지잖아요. 자, 떨어지면은 낙하 운동하죠. 속력이 점점 뭐 해줘야 돼? 증가해야 되는데 거기 읽어봐. 무슨 운동한대? 등속 운동한대. 그래서 떨어지는데 속력이 증가하지 않아?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떨어져. 합력 얼마? 0이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물체가 낙하 운동을 하면 당연히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을 거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해야 되잖아. 근데 자유낙하를 못한대. 속력이 똑같은 등속 운동한데, 왜냐면 중력과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이 힘이 바로 뭐야? 운동을 방해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얘와 같은 크기가 생겨.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등속 운동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길 텐데, 그 자기력이라는 힘이 이 도선에 무게가 10N이면 위쪽 방향으로 생긴 힘도 정확하게 몇 N? 10N이야. 그래서 합력이 얼마 됐어? 0 됐어. 그래서 등속 운동해요. 이런 뜻이야. 납득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힘을 만들려고요. 이 힘을 만들려고 일단은 전류 흐르게 해야 돼요. 왜? 힘센 비라듯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전류가 흘러야 힘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 됐어? 그러면 얘는 떨어지면요, 이 도체 통속은 원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한가득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떨어지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뭐해지니? 약해져. 그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어서 안 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맨 처음에는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자기장이 이 안에 몇 개 있었냐면 4개 있었다고 칠게.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변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그 순간 얘는 스스로 몇 개를 만들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2개를 더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지가. 알겠어? 그럼 만들어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야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요, 이 순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2개 더 만들려고요, 전류가 이 도선에서 이렇게 흘러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 이거 원형 도선이거든요. 원형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내 손가락 감아봐. 얘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런 뜻이야. 네, 네, 네. 자, 그랬을 때 이때 생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물체의 무게만큼이라고.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도선에 생기는, 도선이 소비하는 전력은요? 라고 했죠. 자, 근데 요 크기가 뭐라고? 자기력, 힘센 비를. 맞아? 그럼 I는 B, L분의 mg만큼 생기겠죠. 네. 맞아?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뭐 구하래? 전력. 전력 구하는 식. V, I 자리에 요거 넣으면 되죠? V 자리에. 거기 V 있어 없어? V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럼 선생님 이거 I는 이거 넣으면 되는데 V가 없어요. V 어떻게 구해? V는 I, R. 그러니까 이 자리에 IR을 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니? I 제곱 R이 전력 구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I는 이거래네. 거기서 R은 그냥 R로 줬어. 그러니까 뭐야? E 제곱 L 제곱 분의 M 제곱 G 제곱 R이 전력의 값이야. 되겠어? 그래. 자, 거기 있는 테마를 풀어오시는데요.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너네 아직 못 풀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 테마 2 풀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2번하고 몇 번은 아예 손을 못 댈 거예요. 손을 못 대는 문제들 그냥 버리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문제만 풀어와. 배운 거 조금 복습해야 되겠죠? 낯선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쓰시면 되고 안 돼요.